일본이 한국에게 졌다고? 사우디 왕세자의 발표를 듣는 순간 저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 최고의 건설 엔지니어인 제가 30년 경력 동안 처음으로 맛본 쓴맛이었죠. 사막 한가운데에서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극심한 온도 변화에 균열이 생기는 우리 구조물, 모래폭풍에 무너지는 일본의 첨단 시스템. 반면 한국은 이 모든 걸 완벽히 대비했더군요. 우리는 사막을 과소평가했다. 그리고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일본 엔지니어인 제가 사우디 네옴시티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패배의 순간이었던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선생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알리는 데에도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케다 유우지입니다. 일본 최대 건설사에서 30년간 초고층 건설 엔지니어로 일해왔죠. 도쿄의 랜드마크 빌딩부터 일본의 주요 공항까지 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어요. 일본 내에서는 최고의 엔지니어라는 평가를 받아왔고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언제나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제 신조였고 한 번도 실패해본 적이 없었죠. 이번에 제가 맡은 사우디 네옴시티 스마트 공항 프로젝트는 우리 일본 건설사가 반드시 승리해야 할 중요한 계약이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도시의 핵심 시설이니까요. 수천억 원의 계약금뿐만 아니라 일본 건설 기술의 명성이 걸린 중요한 프로젝트였어요.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프로젝트라 더욱 긴장되었죠. 처음 사우디 왕세자가 공항 터미널 두 곳을 한국과 일본이 각각 맡아 시공하게 한다는 발표를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한국의 건설 기술이라니 우리 일본과 비교할 수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은 세계 최고의 건설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확신했으니까요. 우리는 지진이 잦은 나라에서 수십 년간 안전한 초고층 건물을 지어왔어요. 이런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 일본이 신흥국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과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웠습니다. 회의실에서 한국팀의 리더 정민우가 발표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의 나이는 40살 정도로 보였는데 저보다 한참 젊었죠. 정민우는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공법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설 방식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발표 자료는 화려한 그래프와 최신 기술 용어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발표를 듣는 내내 마음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건설은 전통과 경험이다. 인공지능이나 스마트 기술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정민우의 얼굴에서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고 말투는 당당했어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짜증나게 했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일본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 결국 일본이 승리할 테니까. 우리는 이미 수십 년간 초고층 건물을 지어왔잖아.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회의실을 나오는 길에 정민우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가볍게 목례만 하고 지나쳤어요. 경쟁자에게 친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의 눈빛에서 뭔가 자신감 넘치는 것이 느껴졌지만 그저 젊은이의 오만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는 두 건설사의 기술을 지켜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 우수한 쪽에 추가 계약을 주겠다고 발표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승리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한국의 정민우가 부끄러운 표정으로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 사우디 왕세자가 일본의 우수한 기술력에 감탄하는 모습 같은 것들이었죠. 작업 현장으로 가는 길, 사막의 뜨거운 햇살이 제 얼굴을 내리쬐었어요. 건조한 공기가 피부를 찌르는 듯했고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릴 때마다 피부가 따끔거렸습니다. 저 멀리 한국건설팀의 현장이 보였어요. 그들은 벌써 기초 공사를 시작하고 있었죠. 저는 그들의 작업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품질은 어떨지 의문이었습니다. 빨리 지어봤자 품질이 떨어지면 소용없지 라고 중얼거렸어요. 일본 건설팀의 현장에 도착하자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철골 구조물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일본에서 공수해 온 최첨단 장비들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뿌듯했죠.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일본의 위대한 건설 기술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테니까요. 저녁이 되자 사막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낮과 밤의 온도 차가 매우 심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 건설팀의 정민우와 우연히 마주쳤죠. 그는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냉담하게 응답했습니다. 경쟁자에게 호의를 베풀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사막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막에서도 일본의 기술은 빛날 거야. 우리는 반드시 이길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오만에 빠져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침 일찍 현장에 도착한 저는 평소와 같이
작업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사막의 태양이 점점 높이 떠오르며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죠. 우리는 기존의 철골 구조 공법을 사용하여 터미널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검증된 방식이었기에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 확신했어요. 그런데 철골 구조물의 일부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이 정도 균열은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이니까요. 손전등을 비춰가며 균열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직은 미세한 균열이었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정도 균열은 보수하면 됩니다. 일본의 기술력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현장 감독관들에게 말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초기 단계에서 균열이 발생한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균열 주변을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아침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철골은 이미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다음 날 균열은 더 커져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2배는 더 길어졌고 깊이도 깊어져 있었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표정 관리를 하며 팀원들에게 빠른 보수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균열 부분을 모두 보강하고 추가 지지대를 설치하세요. 오늘 안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제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있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길 바랐어요. 하지만 보수 작업을 마친 지 이틀도 안 되어 같은 부분에 다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고 넓었어요. 게다가 다른 부분에서도 비슷한 균열이 발견되기 시작했죠.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철골 구조물 전체를 다시 점검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구조물 곳곳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고 일부 부분은 이미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분명 사막의 온도 때문입니다. 라고 생각했죠. 낮에는 섭씨 5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극한의 기온 차이가 철골을 팽창시키고 수축시키며 균열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이었어요. 도쿄의 기온 변화는 이렇게 극단적이지 않았죠. 철골이 이런 극심한 온도 변화를 견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일본 본사에 연락해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청했어요. 영상 회의를 통해 현장 상황을 설명하면서 제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전체 구조물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빠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본사의 기술 이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제 보고를 듣더니 더 강한 합금을 사용하라는 답변을 보내왔죠. 하지만 그것은 설계 변경을 의미했고 결국 일정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상황은 더 악화되었어요. 균열이 더 커졌고 철골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구조물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죠. 저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대책을 고민했어요. 창문 너머로 반대편 터미널 현장이 보였습니다. 한국 건설팀의 현장이었죠. 그들의 현장은 밤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사우디 현장 감독관 알리가 우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균열이 생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다케다 씨, 이대로는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를 중단해야겠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 경력 동안 한 번도 공사 중단 명령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잠시만요. 알리 씨, 우리는 이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저는 간절하게 요청했지만 알리는 단호했어요. 안전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공사는 중단됩니다. 그의 결정은 확고했죠. 그날 오후 저는 우연히 한국팀의 건설 현장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잠시 그들의 작업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빠르게 시공하고 있었습니다. 철골 구조물도 우리와 비슷했지만 뭔가 달랐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그들이 사용한 철골은 일반적인 것과 달라 보였습니다. 용기를 내어 현장에 들어가 한국팀의 부팀장에게 물었어요. 혹시 철골에 특별한 처리를 했나요? 그는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는 중동 지역의 극심한 온도 변화를 예측하고 특수 열팽창 조절 합금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두바이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기술인데 사막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죠. 제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팀은 이미 사막 환경에 맞는 기술을 준비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해결책을 마련해둔 것이었어요. 어떻게 그들은 이런 상황을 예측했을까? 처음으로 위기감이 밀려왔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우리는 일본에서의 경험만 믿고 사막 환경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반면 한국팀은 철저한 사전 조사와 준비로 문제를 예방한 것이었죠.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의 자만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를.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이 오히려 독이 되어 우리를 위험에 빠뜨렸어요. 저는 창문 밖의 황량한 사막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처음으로 패배의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석 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간신히 철골 구조물 문제를 해결하고 공사를 재개했어요. 더 강한 합금으로 교체하고 추가 보강 작업을 거쳤죠. 물론 이 과정에서 일정은 한 달 이상 지연되었고 예산도 초과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와 같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하늘이 붉은색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바람이 점점 거세졌죠. 현지 작업자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나요? 저는 현지 감독관에게 물었습니다. 모래 폭풍이 오고 있습니다. 빨리 대피해야 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긴박함이 묻어 있었죠. 저는 그의 말을 믿기 어려웠어요. 오늘의 일기 예보에는 모래 폭풍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강해지는 바람과 붉게 변하는 하늘을 보니 그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즉시 모든 작업자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어요. 불과 1시간 만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온 세상이 황갈색 모래구름으로 뒤덮였고 시야는 5m도 확보할 수 없었어요. 바람은 귀가 아플 정도로 울부짖었고 모래 입자들이 피부를 때릴 때마다 따가웠죠. 우리는 긴급 대피소로 모두 대피했습니다. 모래 폭풍은 이틀 동안 계속되었어요. 마침내 폭풍이 잦아들고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팀이 자랑스럽게 설치한 인공지능 기반 자동 주차 시스템과 터미널 센서들이 모래에 뒤덮여 있었어요. 세심하게 설계된 정밀 센서들이 모래에 파묻혀 있었죠. 우리는 즉시 청소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사흘 동안 밤낮으로 작업했지만 불행히도 모래는 생각보다 깊숙이 센서 내부로 침투해 있었어요. 센서를 작동시켜 보니 오작동이 일어났죠. 차량을 인식하지 못하고 엉뚱한 신호를 보내며 시스템이 마비되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야. 저는 마른 침을 삼켰어요. 이 센서들은 일본에서 개발된 최첨단 기술이었고 우리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죠.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점검을 위해 현장에 나갔지만 모래가 모든 센서 구멍을 막아버린 상태였어요. 손전등으로 내부를 비춰보니 미세한 모래 입자들이 전자 회로에까지 침투해 있었죠. 이건 단순히 표면을 청소하는 것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처음이네. 저는 당황했고 일본 본사에 긴급 대책을 요청했어요. 본사와의 화상회의에서 저는 상황을 설명했죠. 모래 폭풍으로 인해 센서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모래가 내부까지 침투했고 지금은 정상 작동이 불가능해요. 본사에서는 모든 센서에 특수 보호막을 설치하고 필터링 시스템을 추가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설치된 센서를 모두 교체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는 또 다시 시간과 비용이 추가된다는 뜻이었죠. 저는 하루 종일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이미 한 달 이상 지연된 일정에 추가 지연이 불가피했어요. 게다가 예산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죠. 저는 책상을 치며 좌절감을 표현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거지? 그때 문득 궁금증이 생겼어요. 한국팀은 이 모래폭풍에 어떻게 대처했을까? 그들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을까? 저는 즉시 추가 예산안을 작성하여 사우디 측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 관계자 압둘라는 제 보고서를 보며 불만을 드러냈어요. 다케다 씨, 왜 한국은 문제가 없는데 일본은 이렇게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겁니까? 이미 한국팀은 모래폭풍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작업을 재개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한국팀은 문제가 없다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호기심과 불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 현장을 방문했어요. 놀랍게도 한국팀은 사전에 인공지능 기반 적응형 센서를 도입하여 자동 보호막이 형성되는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있었습니다. 모래 폭풍이 불어와도 센서가 자체적으로 보호 메커니즘을 작동시켰고 심지어 모래 입자 크기에 따라 필터링 강도를 조절하기까지 했어요. 저는 직접 그들의 센서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센서 주변에는 투명한 보호막이 형성되어 있었고 모래가 접근하면 자동으로 공기 분사 시스템이 작동해 모래를 날려보내고 있었어요. 이런 첨단 기술을 한국이 이미 구현하고 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들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걸 준비해둔 거지?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국 팀장 정민우가 제 표정을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정민우의 표정에는 어떤 조롱의 기색도 없었어요. 오히려 진심 어린 관심이 느껴졌죠. 다케다 씨, 괜찮으세요? 모래폭풍 피해가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정민우의 질문에 짧게 대답했습니다. 센서가 모두 망가졌어요. 어떻게 당신의 센서는 멀쩡한 겁니까? 정민우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는 두바이 공항 확장 공사에서 비슷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살린 거죠.
저희가 개발한 적응형 센서는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무언가의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일본은 자국 내 경험만을 고집했지만 한국은 이미 중동 지역에서의 경험을 쌓고 있었어요. 그들은 철저한 사전 조사와 준비로 모래폭풍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었죠. 결국 우리 팀은 공사 일정이 2달 이상 지연되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는 이 소식을 듣고 불만을 표시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에서 패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동안 품었던 자만심이 하나둘씩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정말로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포기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반드시 만회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모래폭풍 문제를 겨우 수습한 후 저희 일본 팀은 다음 단계인 태양광 에너지 시스템 설치에 착수했습니다. 네옴시티 공항은 친환경 공항으로 설계되어 태양광 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는 구조였어요. 사우디 정부는 이 부분을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왕세자가 직접 미래 도시의 상징이 될 공항은 자연 에너지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니까요. 저는 일본에서 이미 검증된 태양광 패널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의 여러 건물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었으니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죠. 설치 작업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한국 팀보다 앞서 나가고 싶었기 때문에 작업자들에게 빠른 진행을 독려했습니다. 태양광 패널 설치를 마치고 시험 가동을 시작한 첫날은 순조로웠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틀째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 패널 온도가 예상보다 훨씬 높게 올라갔죠. 정오가 되자 패널 표면 온도는 무려 80도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고온에서는 발전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물론 패널 자체가 손상될 위험도 있었어요. 이건 예상 못했던 문제인데 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기술자들을 소집해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패널 온도를 낮출 방법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태로는 발전 효율이 30% 이상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급히 추가 냉각 시스템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패널 후면에 공랭식 냉각 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이었죠. 하지만 이는 원래 설계에 없던 것이라 설계 변경이 불가피했어요. 새로운 도면을 그리고 필요한 자재를 주문하고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데만도 일주일이 소요됐습니다. 사우디 측 담당자 하사는 제 보고를 듣더니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케다 씨, 이렇게 되면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일정도 지연되겠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안전과 효율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사막의 고온 환경을 완전히 예측하지 못했어요. 하사는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고 돌아섰어요. 그의 표정에서 실망감이 역력히 느껴졌죠. 저는 그가 어디로 향하는지 지켜봤습니다. 예상대로 하사는 곧장 한국 건설팀의 현장으로 향했어요. 호기심과 불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도 한국팀의 태양광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한국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팀의 태양광 패널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패널 효율도 높게 유지되고 있었죠. 저는 의아함을 감추지 못하고 근처에서 작업 중이던 한국 기술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패널 온도를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그 기술자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저희는 패널 아래에 순행식 냉각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인천공항과 카타르공항 프로젝트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기술이죠. 저는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패널 설치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과연 패널 아래에는 정교한 순행식 냉각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물이 순환하면서 패널의 열을 효과적으로 식혀주고 있었죠. 그것도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되어 있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정민우가 멀리서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다케다 씨, 무슨 일로 오셨나요? 솔직히 말하기 부끄러웠지만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양광 패널 냉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했죠. 정민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희는 인천공항과 카타르공항 프로젝트에서 얻은 경험으로 최적의 냉각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고온 환경은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해봤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한국팀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존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환경에 맞게 기술을 최적화했어요. 반면 우리 일본팀은 자국의 성공 사례만 믿고 사막 환경의 특수성을 간과한 것이었죠. 며칠 후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왕세자는 양쪽 터미널을 모두 둘러보며 꼼꼼하게 비교 분석했어요. 일본 측 터미널에서는 아직도 추가 냉각 시스템 설치 작업이 한창이었죠. 반면 한국 측 터미널은 이미 완벽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왕세자의 표정에서 그 결과를 읽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팀이 정말로 두려워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철저하게 준비하는 진정한 프로페셔널이었죠. 저는 이제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문제로 인해 우리 일본 팀은 더 이상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어려워졌습니다. 철골 구조물 균열 문제, 센서 오작동 문제, 태양광 패널 냉각 문제.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그동안 자신만만하게 여겼던 일본의 기술력이 사막 환경 앞에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반면 한국 건설팀은 모든 난관을 완벽하게 극복하며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예정보다 6달이나 빠르게 공사를 마무리 짓고 있었어요. 정민우가 이끄는 한국팀의 현장은 활기가 넘쳤고 작업자들의 표정에도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사우디 측 책임자 무함마드가 제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다케다 씨, 사우디 왕세자가 내일 최종 평가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두 건설팀의 성과를 직접 비교하실 예정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 결과는 뻔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었죠.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어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모든 보고서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문제점들과 그 해결 과정, 앞으로의 계획까지. 하지만 숫자와 데이터는 냉정했어요. 우리는 예산을 30%나 초과했고 일정은 넉 달이나 지연된 상태였습니다. 반면 한국팀은 예산 내에서 오히려 일정을 단축하고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팀의 현장 불빛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마무리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어쩌면 우리는 이미 패배한 건지도 모르겠다. 다음 날 아침 사우디 왕세자가 도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엄격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수십 명의 수행원들과 함께 먼저 일본 터미널 현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죠. 저는 최대한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현장을 설명했지만 아직도 곳곳에 보이는 미완성 부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왕세자는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이 부분은 언제 완성되나요? 추가 비용은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안전성은 보장되나요? 모든 질문에 정직하게 답변드렸지만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이어서 한국 터미널 현장으로 이동했어요. 그곳은 이미 완공 단계에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현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들,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한국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민우는 유창한 영어로 왕세자에게 설명을 이어갔고 때때로 왕세자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기도 했습니다. 시차를 마친 후 왕세자는 양측 책임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의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났어요. 그동안의 자부심과 확신이 모두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두 터미널을 모두 살펴본 결과 우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왕세자의 목소리가 경내에 울려 퍼졌어요. 네옴시티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한국의 스마트 건설 기술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시야가 흐려졌어요. 30년 경력 동안 처음 맛보는 스디스는 패배였습니다. 일본 측의 노력도 인정합니다만 한국팀은 사막 환경의 특수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대처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단순히 첨단이 아니라 환경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앞으로 네옴시티의 추가 건설 프로젝트에도 한국과 협력할 예정입니다. 왕세자의 말이 끝나자 한국팀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정민우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동료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성취감이 가득했죠.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일본이 한국에게 졌다. 세계 최고라 자부했던 일본 건설 기술이 한국의 스마트 기술에 패배한 것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변명거리를 찾고 싶었지만 결과는 명백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조용히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에 황혼이 서서히 내려앉고 있었어요. 그동안의 과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우리의 자만심, 환경에 대한 과소평가,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 모든 것이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솔직한 보고서를 일본 본사에 보냈어요. 우리는 패배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우리를 앞섰습니다. 이대로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제 보고서를 읽은 본사 임원들의 반응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불신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사막을 과소평가했다. 그리고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이 말이 제 머릿속을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 저는 모든 짐을 챙겨 일본 본사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사무실을 정리하며 그동안의 보고서와 설계도를 하나하나 박스에 담았어요. 한 장 한 장이 우리의 실수와 오만함을 증명하는 증거물 같았죠.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니 한국팀의 터미널이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은 완공을 축하하는 행사 준비로 분주했어요.
화려한 장식들이 설치되고 사우디 고위 인사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죠. 반면 우리 일본 측 터미널은 여전히 공사 중이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기술자들의 도움을 받아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정민우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는 승리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얼굴에는 어떤 거만함도 없었어요. 오히려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주었죠. 다케다 씨, 귀국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건강히 돌아가세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축하해요, 정민우 씨. 정정당당한 승리였습니다. 정민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자신의 명함을 건넸어요. 혹시 나중에 협력할 일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우리가 배운 것도 있고 일본에서 배울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제안에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패배의 쓴맛 속에서도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자세가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그런 자세를 가졌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호텔 로비에서는 흥미로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관계자들과 한국 건설팀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어요. 가까이에서 엿들은 내용에 따르면 사우디는 네옴시티의 추가 프로젝트에서도 한국과 협력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우리보다 훨씬 큰 규모로요. 그날 밤, 제 방이 테라스에 나가 사막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우리는 사막을 과소평가했다. 그리고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돌이켜보니 우리의 패배는 필연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그 한국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철저한 준비, 환경 적응력,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무장한 강력한 경쟁자로 성장해 있었죠. 반면 우리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 변화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에 신문 가판대에서 눈에 띄는 헤드라인을 발견했어요. 사우디, 한국 건설 기술의 100억 달러 투자 결정. 기사를 읽어보니 사우디는 한국의 스마트 건설 기술을 네옴시티 전체에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 이상의 의미를 가진 전략적 파트너십이었죠. 순간적으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일본이 세계 건설 시장에서 입지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 표준이 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죠. 도쿄에 도착한 후 본사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제가 준비한 상세한 보고서를 발표하는 동안 임원들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죠. 우리가 패배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일본이 세계 최고의 건설 기술을 가졌다고 믿었던 시대는 끝났어요.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많은 시장을 잃게 될 겁니다. 회의가 끝난 후 회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다케다 씨, 솔직히 말해보게. 한국의 기술은 정말 그렇게 앞서 있는가?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네, 특히 스마트 건설 기술과 환경 적응력 면에서는 우리보다 몇 년은 앞서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다양한 환경에서 경험을 쌓았어요. 반면 우리는 일본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기술만을 고집했죠. 회장님은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변해야겠군. 한국의 기술을 연구하고 필요하다면 그들과 협력 관계를 맺어야 할 것 같네. 그 말을 들으니 조금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비록 이번에는 패배했지만 이것이 일본 건설 기술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 후, 제 책상 위로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우디뿐만 아니라 중동 전역에서 한국 건설사들의 수주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의 스마트 건설 기술이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젠가 다시 한국과 경쟁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오늘의 패배를 교훈 삼아 더 철저히 준비하고 더 겸손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혁신이 있었는지 이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네옴시티에서 일어난 일본 엔지니어의 실화를 들어보셨습니다. 사우디 사막이라는 극한의 환경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어떻게 빛을 발했는지, 그리고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일본이 어떻게 무릎을 꿇게 되었는지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한국의 건설 기술은 더 이상 신흥 강자가 아닌 세계를 선도하는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두바이, 카타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기술자들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지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부심을 주지만 동시에 한국이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도전이 있었는지도 생각하게 합니다. 철저한 준비, 환경 적응력,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이것이 한국을 세계 최고의 자리로 이끈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해외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